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책입니다. 벌써 3월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22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지금 우리 사정은 축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월트 리프먼이 여론이라는 책에서 설파를 했듯이 청탄 대신에 투표지를 사용한 전쟁이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이 나라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분단 국가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전쟁에 어떻든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 원톱 체제,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28일 수도권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전쟁의 한쪽은 빌런이란 말 다들 아시죠? 악당 말입니다. 빌런은 그냥 악당이 아니라 대부분 서사구조의 주인공에 거의 비견되는 중심인물 악당을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 집권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반대편에서 보면 그는 분명 악당입니다. 물론 이재명 쪽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악당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는 대선 당시에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백인동 개발 비리 그리고 조폭 김성태와 어울려 벌인 이 상방울 대북 선거부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정말 치사하고 역겨운 범죄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질 낮은 범죄, 이른바 파렴치 범죄까지 들통이 난 범죄인이었습니다. 과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국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하 권력을 아들, 딸에게 대물림하려다 들킨 파렴치 범죄자입니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했는데 왜 아직 환원하지 않는가요? 어떻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검찰 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를 끝내자고 주장합니다. 3년을 기다리지 못한다. 3년은 길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겨 윤석열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고 자신들이 세상을 활짝 열어젖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쿠데타적인 슬로건, 이런 흉악한 정치구호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위정교사까지 언론들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탓에 거의 증거가 다 드러난 사건들이 피고인이 된 마당에 이재명은 감옥에 갇힌 야당 당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조국은 아예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감옥에 갇힌 대통령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당에 황운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그러고 보니 송영길도 감옥 안에서 소나무 당이라는 당을 창당했고 당선자를 낼 것을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선거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선거가 없습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정당을 덧빛에 삼아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당을 새로 만들어 그들의 도구로 삼는 그런 선거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면 선거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번 선거의 중심인물, 빌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제 0시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한동훈은 어제 오전 0시 가락시장에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따듬습니다. 연설을 할 때 제대로 조리 있는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보통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주부와 술부를 놓고 보면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런 방송에서 상당히 따듬어서 준비를 합니다. 한동훈은 오전 마포울에 가서는 이조를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조를 심판하자. 이조를 심판해야 한다. 그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조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재명과 조국을 의미합니다.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다.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한다. 이 표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세가 예치 않다는 보도가 따르자 이날 한동훈이 한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운을 뗀 뒤에 그가 한 말은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재인 그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마치 패러디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자가 문재인 그지. 옛날에 이런 이상한 시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시들 말입니다. 한동훈은 뒤이어 용산 권영세 후보 지원 뉴스에서도 이 날선 이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치는 더 준비된, 더 공익에 대한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은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한다. 그게 정치인가? 한동훈은 서울을 내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내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 설득을 해달라. 정치개혁과 2조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달라. 어떻든 이재명과 조국은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기사 밑에 댓글에는 꼭 이런 말들이 적혀가 있죠. 그건 개를 못 오가는 소리다. 그래서요, 그건 좀 지나친 댓글 같습니다.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 거친 표현은요, 앞으로 두고 인구에 회자될 모양입니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 글쎄요,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오래 해왔지만 정치를 개같이 한다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신춘 유세에서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공공선을 얘기를 하죠. 파블릭굿. 아니 카몬굿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동선은 파블릭굿이고 공공선은 카몬굿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말이 걸작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범죄자가 지배를 한다. 우리가 범죄자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문득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서 지배받는 일보다 더 화나는 일은 없다. 아주 비슷한 말을 마키아벨리도 했습니다. 군주론에 나오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서 지배받는 구조는 결코 공화정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신문 보도를 보면 한동훈은 27일 선대위 회의에서 말 실수하기 쉽다. 더 절제되고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조심 당부 하루 만에 본인 스스로 상대를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막말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신문은 차마 막말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고 말이 거칠다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자, 이러자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 누가 돼지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역시 막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 남은 기간 품격 있게 지지를 호소하겠다. 그러면서 왜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지만 정작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이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다. 정권이 무능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 이해찬이 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은 죽은 노태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 이 말 바꿔서 들으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말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국어 실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한데 노태우 정권이 훨씬 더 양반이었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역시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심판 선고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국도 이 거친 입은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누구 말이 더 거친가 하는 문제를 따진다면 조국이 더하면 더했지 한동훈보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국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필이면 부산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이겠죠. 그리고 해운대구까지 간 겁니다. 해운대에 누가 출마를 했습니까? 하태경이 서울로 튀어버리고, 튄다는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태경이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그렇게 아낀다는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검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 수영에 나간다고 했다가 해운대 갑으로 바꾼 겁니다. 바로 조국은 그 해운대 갑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이유를 부마 사태를 빗대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장황한 걸 제가 줄였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시작해 이를 해결하겠다. 그랬을까? 이 조국이 이날 찾은 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필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반대파에서 용핵관이라고 부르는 주진우가 출마한 해운대 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주진우를 겨냥한 것이냐 이렇게 묻자 조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주진우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주진우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실정과 무능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자, 조국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사람들의 힘을 보태준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 눈뜨고 못 봐주겠다. 자, 조국은 그 뒤에 부산말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부산말로 눈꼴 시렵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죠. 부산에서 눈꼴 시렵다. 눈꼴 사납다는 뜻으로 눈꼴 시렵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조국은 이후에 선거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실정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지역구 후보는 없으니까 비례대표 후보들만 쫙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나누어서 가든지 함께 가든지 가장 자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비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40 이후에 TV에서 안 봐야겠다. TV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길을 찾아뵈려고 한다. 글쎄요, 마지막 표현이 또 재밌습니다. 찾아가려고 한다가 아니고 찾아뵈려고 한다. 그 공부를 못한 겁니까? 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훈이라는 분이 있죠.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공영훈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주 곤란한 구설입니다. 공영훈은 자신이 현대차 부사장 시절인
2017년 6월에 매입한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2021년 4월에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갑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35평. 그런데 정리 바로 다음날 서울시는 성수동에 공영훈과 같은 방식의 정리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영훈이 문제의 땅과 건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있는 땅 35평인데 이를 매수한 2017년 6월부터 불과 넉 달 뒤 현대차 그룹은 서울시동과 공동으로 성수동에 대형 부동산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분진이 휘날리고 이 시멘트 가루들이 막 휘날리다니고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떠나드는 그 선표 레미콘이죠. 대형 레미콘 공장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있는 연립주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들. 레미콘 공장 부지는 현대차 그룹 계열인 현대제철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공영훈이 땅을 사고 4개월이 지나자 현대제철이 그 성수동의 대형 부동산 호재가 될 발표를 했습니다. 그해 10월 공장 임대 운영자인 삼표산업 그리고 서울시 성동구와 공동으로 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서울의 숲을 완성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땅값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호재가 없죠. 레미콘 공장이 떠나가고 거기 서울 숲을 완성을 한다면 아마 최고의 주택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뒤에 서울숲 뒤의 아파트는 최고가의 아파트가 됩니다. 11억 여원에 매입을 한 공영훈이 땅은 현 시세가 3배가 된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적게 보면 한 28억, 많게 보면 35억 정도.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26일 공영훈은 그 땅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약 4억 원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 정의였습니다. 아들은 당시 22살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아들 본인 재산으로 당연히 증여세를 낼 돈도 없어서 공영훈이 대신했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정리하는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야 될 돈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증여세가 붙었습니다. 증여세를 정리하는 증여세까지 공영훈이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왜 그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으면서 아들에게 땅을 물려준 걸까요? 불과 35평밖에 안 되는데 그 좁은 다가구 주택이 있는 땅을 말입니다. 다들 궁금해했는데 공영훈이 증여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4월 27일부터 성수동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부담부 증여로 받는 행위가 금지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일주일 전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되면 그런 행위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공군병장은 서울시내 실거주가 불가능하죠. 공영훈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썼습니다. 글쎄, 그런 부자가 하필이면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까? 그것도 35평밖에 되지 않는 땅을 말입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은퇴 후를 위해 35평 땅을 샀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입니다. 이렇습니다.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안채는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영훈은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변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구입해야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뒤에 또 이상한 해명까지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 또한 당시 저는 알지를 못했고 그보다 전에 정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의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 정말 묘하게 딱 하루 차이로 성사가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더 나아가 공영우는 인근의 삼표레미권 부지 이전 체결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삼표레미권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아니죠. 십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늘 추진되지 못했죠. 인천지철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풍문도 있고, 그리고 삼표레미권에서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삼표레미권 부지를 이전한다, 이 합의를 과연 현대차 그룹에 있었으면서 몰랐을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배우자가 2018년 묘하게도 바로 똑같은 땅인 성수동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목적 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말입니다. 해당 주택은 공 후보와 같은 성수 1주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하나 내로남불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경기 안산갑 그 말썽 많던 양문석 후보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억 원 가량의 서울 수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약 41평형을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주택담보대출 11억 원을 받아 잠원동 아파트 구입에 돈을 보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빌린 게 아니고 딸이 빌려서 딸의 이름으로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는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 새마을 금고가 채권 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건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녀입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문석과 그 배우자입니다. 양문석 후보 장녀는 이번 축순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11억 원과 그리고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양문석이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를 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녀는 당시 시점 이전 5년간 신고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 내역이 일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녀가 20대 대학생 신분으로 11억 원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양문석의 말입니다.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참 변명도 가지가지 합니다. 우리 가족이 방배 반포을 떼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까? 양문석은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정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이재명이 장식합니다. 이재명이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27일 이재명은 충주 무학시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피습 현장을 물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그 뒤에 덧붙이 말입니다. 이 배인신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쳤다. 그 뒤에 덧붙이 말입니다. 배인신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쳤다. 글쎄요, 저도 이 난리 뽕짝이라는 단어는, 아니 그런 관용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명색이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읽은 어떤 작품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난리 뽕짝이라고 합니까? 글쎄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는가요? 어떻든 저는 사진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28일 배인진이 자신의 SNS를 통해 그걸 말로 갚았습니다. 되로 받은 걸 말로 갚은 겁니다. 배인진은 일찍이 수호지심을 모르는 분이라 생각을 했지만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마저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 수호지심 다들 아시죠?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심정,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심성이 없는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마저 없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들도 알다시피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하고 현재도 수사 상황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서 주었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 이번엔 난리 뽕짝 가운데 헬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서 주었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 배인진은 그 뒤에 확인 사격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말로 국민을 분열케 하고 갈라치게 하는 범죄 피의자 신분의 정당 대표가 스스로에게 할 말을 언론 앞에 나와 당당하게 떠들고 했다. 이래서 사람은 늘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들 알고 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